2차 함수. 이거 m제곱이 3보다 작다 라고 하는 요식을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제대로 배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문화가 있어서 선생님이 대충 암기로 시켰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 작작 큰큰 뭐 이렇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뭐 이렇게. 근데 얘를 모습을 살짝 바꿔서 함수로 해석하면 되게 편하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 m을 x로 바꾸시면 x제곱이 3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걸 넘겨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보시면 최고차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갈 것이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플러스 루트 3.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0이라고 하는 값의 그래프는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축이 돼버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흰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중 누가 더 크니? 흰색이 더 커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은 x가 여기 있을 때는 주황색이 더 크죠. x가 여기 있어도 주황색이 더 크죠. 근데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흰색이 더 높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조건의 x값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같아지는 순간을 제외하고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왼쪽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x값의 범위를 읽어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플러스 루트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스킵해서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x제곱값이 무슨 값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되면, x제곱이 만약에 a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되면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여기에 루트 씌운 값의 음수단값보다는 x가 오른쪽에 갈 것이고 여기에 루트 단값 양수값보다는 왼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짓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이 얘예요. 무슨 상황인지 됐죠? 여기다 루트 씌운 값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이 나올 건데 그 사이에 m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응. 왜? 아, 반대 부호도 물어본 거야? 반대 부호도 해줄게요.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테니까, m제곱이 만약에 3보다 크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m을 x로 살짝 바꿉시다. x제곱은 3보다 크다. 역시 똑같이 넘겨서 인수분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인수분해 보시면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까지는 똑같아.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역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일 것이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풀만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다까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나는 주황색 그래프와 흰색 그래프 중 누가 더 크게 말한다? 주황색 그래프가 더 크게 말한다. 근데 x값이 여기 있으면 흰색이 더 크다니까요. 근데 x값이 여기 있으면 누가 더 커요? 주황색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고 왼쪽으로 가고 큰 거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이 3보다 크다는 상황에서는, 즉 x제곱이 a 값보다 크다는 상황으로 일반화시켜 놓으면 빠르게 우리는 이 과정을 스킵해서 여기에 루트 씌운 값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둔 다음에 그 중에서 작은 값보다는 작아야 하고 큰 값보다는 커야 한다는 걸로 바꿔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가 작은 값일 거니까 x는 이 작은 값보다 작아야 하고요, 플러스 루트 a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 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얘를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다 쓰신 뒤에 아, 큰 거보단 커야 하는구나 m이, 그 다음에 작은 거보단 작아야 하는구나 m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나 박수 쳤니? 에어컨 리모컨 혹시 못 봤니? 여기 있구나. 좀 끌게. 좀 더워서.
자, 원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아이디어 잠깐 좀 정리하고 문제 좀 풀고 갑시다. 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됩니까? 부터 생각해 보시면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야. 그럼 그 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린 뒤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재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과 임의의 한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아가들아,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 있는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주황색 직선들은, 오케이? 이 거리가 언제 여기 있는 점과 최소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단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런 거잖아.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 제일 짧게 내려오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러한 방법을 통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이 보라색 선에 계속 수직하게끔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오케이? 자, 만약에 이 직선이 이만큼 다가오게 되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씩 각각 다 짧아지겠지. 동일한 길이만큼. 마찬가지로 더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어느 순간 최초로 뭐 하는 순간에 나타날 거야? 접하는 순간에 나타날 것인데 그 접하는 순간이 바로 최소값이었겠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그럼 최대값은 언제 되겠어? 라고 하시면 계속 평행 이동을 해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원에 접하는 순간이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에 이 원에 접하는 순간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접선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접하는 순간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접선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함으로써 여기 임의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단다.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원은 항상 누가 핵심이라고 했냐면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원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원에 중심이 있겠지. 됐냐? 그리고 아까도 생각,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뭐해? 일정할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 점은 정확하게 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얼마만큼 빠진 값이야? 반지름만큼 빠진 값이겠지. 됐어? 따라서 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R만큼 빼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이해하셨냐? 반대로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접한다는 정도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야.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게 될 게 그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유추해내기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시면서 39번 문제 좀 보셔봐. 자, 임의의 원이 하나 있는데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반지름은 미안 플러스 1이네. 그리고 반지름은 1이야. 자, 이러한 원 위의 점과 직선 3x 더하기 4y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0이다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달래.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었던 아이디어와 똑같은 거지. 자, 이 원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이 직선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점마다 직선 사이 거리가 다 다를 텐데
이 중에서 바뀌지 않는 점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뭐 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내가 반지름만큼 빼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점이 최소값을 갖게 되는 점일 것이고, 반대로 반지름만큼 더하게 되면 요 점이 바로 최대값을 갖게 하는 점이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는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자, 거리 구해보셨더니 x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y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16, 그리고 절대값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자, 분모의 값은 루트 25니까 5분의 분자의 값은 20이겠지. 그래서 얼마? 4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고. 됐어. 그 상태에서 최소값은 반지름이 현재 1이니까 1만큼 뺀 값이어서 스몰 m의 값은 3입니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최대값 라지 m은 이 거리에서부터 반지름만큼 더하시니까 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또다시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것도 잠깐 아이디어 정리만 하고 갈게. 사실 이건 너무나 직관적으로 쉬운데,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방법과 사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고 왔어. 그리고 선생님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막 2등분 시킨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 이상의 도형들을 2등분하는 방법. 오케이? 삼각형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 한 점과 변의 중점을 지난다고 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나시니? 사각형은 평행사변 이상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다. 원은 어떻게 되면 2등분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건 너무나 뻔하게 쉬운데 어디 지나면 되겠어? 그렇지. 중심 지나면 무조건 2등분 되지. 이해하시겠어? 그 아이디어 쓸 거야. 자, 그래서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너무나 뻔한 아이디어인 게 이 점을 지나고 있으면서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의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중심이 0,0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고, 우리가 예전에 직선의 방식을 정리했을 때 내가 만약 직선 하나를 결정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던가 또는 두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었지. 오케이? 따라서 나는 두 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도 구하고, 오케이? 그리고 직선의 방식도 구하면 되지. 기울기는 0에서 마이너스 4 뺐더니 x의 증가량은 4고 0에서 2 빼니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얘는 0,0을 지나야 하는 직선이니까 y좌편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기울기에다 x 곱하고 바로 y는 이라고 써버리게 되면 직선의 방식 탄생. 됐습니까? 자, 마지막 아이디어. 자, 아까 전과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아까 전에는 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원 밖에 그냥 한 점이 있어. 마가드 생각해봐. 만약에 원 위에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만약에 그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 오케이? 근데 이 거리들 중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거리들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아이디어 너무나 간단한데 원은 항상 잊지 마라. 핵심이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고. 이해하시겠니? 그럼 아까 이 점에서부터 아무리 많이 멀어져 봐야 얼마만큼 멀어질 수 있는 거야? 반지름만큼 멀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원에서부터 아무리 가까워져 봐야 반지름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결국의 핵심은, 자, 원의 중심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만큼 하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탄생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4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점 1,2라고 하는 점이 있대. 그리고 이 점에서 원을 하나 주셨는데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y-4의 완전제곱은 4입니다 라고 하는 원을 주셨어. 자, 여기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달라는 문제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원의 중심 3,4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아니 저 1,2라고 하는 점까지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x끼리 빼고 제곱해서 4고 y끼리 빼고 제곱해서 4야. 따라서 이 길이가 2루트인데 거기에 반지름이 2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2루트 2에다가 반지름을 더한다가 최대값일 것이고, 최소값은 2루트 2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봐. 우리가 오늘 수업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4주차 수업을 진행했는데, 너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학원에서 계획한 수업이 총 8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확하게 절반이 끝났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할만하다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못해먹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너희가 할만하다 생각을 하던 못해먹겠다 생각을 하던 뭐 그건 내가 그렇게 크게 뭐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분명한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마 3년을 고등학교를 다니겠다는 거겠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굳이 뭐 못해먹겠다는 애들의 정신 상태를 선생님이 막 뜯어 고쳐가지고 할만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반대로 할만하다고 느끼는 애들의 정신 상태를 막 뜯어 고쳐갖고 넌 힘든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도 아니야. 각자 느끼고 각자 판단하고 각자 선택하시되,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떠한 선택을 하게끔 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전달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될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떠한 특정 결론을 강조하진 않을 거야. 혹은 강요하지도 않을 거야. 오케이? 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해, 혹은 너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 제발 스스로 생각을 하건대 너네가 현재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건지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바랄 뿐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 강요하지 않아. 진심이야. 알겠니? 뭐 결국 그게 강요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만 다니면 되잖아. 이런 말하면 또 애들 상처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못 받아들이겠으면 안 다니면 되잖아. 뭐 말인지 알겠어?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 다만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사람인데, 누군지 아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 누구니? 애플 총 CEO, 그지? 선생님이 전공인 컴퓨터공학이다 보니까 선생님 대학교 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이것저것 알아봤지,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어도 워낙 유명한 핫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세상에 떠돌지. 그리고 이 사람 존경한다는 사람도 꽤 많고, 그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존경만을 값어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거야. 스티븐 잡스의 일대기를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그 졸업생들한테 해줬던 축사, 굉장히 유명한 연설 동영상이 있어.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사람 있니? 없어? 어쩜 이렇게 못 봤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 해. 스탠포드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했던 자기 일대기인데,
그 당시에 본인이 밝혔던 얘기니까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건 없겠지. 프라이버시나 이런 건. 선생님도 그 전까지 몰랐었는데 스티븐 잡스가 입양아였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누군지는 알지, 스티븐 잡스. 저 사람이 밝히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 자신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친엄마, 친모는 미혼모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낳은 거지.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워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양을 보내게끔 해주는 제도가 미국에 있나 봐. 그래서 자기의 양아버지, 양부모님, 새로 자기를 입양하실 부모님들한테 건네지게 되는데 이 친모께서, 스티븐 잡스 친모께서 아이가 아무데나 입양이 되는 건 원치 않으셔서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 그게 뭐였었냐면 양 부모님은 반드시 대학생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이를 반드시 대학교까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뭐 이런 조건들을 걸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아이의 출산과 아이를 입양해 가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양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크면서 알게 된 건데 자기네 부모님은, 자기 양 부모님은 대학교를 나오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를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나한테 대해 주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대학교를 가긴 해. 어딜 가냐면 리즈 대학교라는 곳을 갔어. 리즈대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이 리즈 대학교를 보내고 나서 1학기,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스티븐 잡스가 느낀 점은 아버지가 평생을 모으신 그때 당시 돈이 한 19,000불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근데 그때 당시 2, 3천만 원 돈을 등록금을 내가면서 자신이 이곳에서 배울 게 특별히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등록을 하지 않고 나머지 한 1년 정도를 그냥 도강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 도강이라는 게 뭐냐면 등록하진 않았는데 대학교가 워낙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출석부를 또 교수님이 깐깐하게 부르면서 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학원은 처음 보는 있으면 너 누구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학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어를 하지 않으니 예전에 다녔었던 학교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걸 도강이라고 그래. 자기는 한 1년 정도를 도강을 했고 1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는 그 도강조차도 안 했다. 그 뒤로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이제 리즈 대학교에 대한 폄하처럼 들리지. 뭐 배울 게 없는 대학교 뭐 이런 느낌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너희가 알지 모르겠다. 이 사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했냐면 자기네 집,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 우리나라하고 매우 다른 상황인데 자기네 집 지하 창고에서 못 살았다고 얘기했으면서 지하 창고도 어떻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그지? 너네 집에 다 지하 창고 하나씩 있잖아, 그지? 자기네 집 지하 창고에서 차고지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그 애플이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회사 있잖아. 그 회사를 사실은 이제 스티븐 잡스의 집의 지하 창고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가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그래갖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 처음에 컴퓨터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지금도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가 IBM이라는 회사인데 IBM이 거의 독점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던 시대였거든. 근데 그 IBM에 대항해서 아주 작은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돼.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스티븐 잡스가 뭐 이런저런 성공가들 많이 달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시련은 어떤 상황을 겪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었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계기가 뭐냐라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던 사람이 스티븐 잡스만 있는 건 아니었다고. 그렇지 않겠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IBM이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도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고
당연히 일개 개인이 자본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 IBM에 대항해서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 말하길 자신의 대학 생활을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다녔던 니지 대학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최고 수준의 서체에 대한 수업은 제공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캘라그라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글씨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학기 동안 대학교에 있는 수업을 듣고 그 다음부터 도강을 했다고 그랬잖아. 자유롭게. 도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었대.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글씨체에 대한 수업이었던 거야. 미대 수업 중. 그 캘라그라피에 대한 수업이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그때 그 수업을 듣던 경험이 자기가 컴퓨터 만들 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쓰고 있는 글씨체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고딕체만 사용을 했는데, 자기가 예전에 니지대학교에서 들었었던 글씨에 대한 아름다움, 글씨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껴서 자기가 만든 컴퓨터에는 글씨체를 여러 개를 집어넣게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글씨를 쓰게 되면, 컴퓨터에서 폰트를 치게 되면 뭐 궁서체부터 시작해서 굴림체, 고딕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필체를 막 갖다 집어넣잖아. 그 첫 번째 시도가 스티븐 잡스였던 거지.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작은 변화 혹은 작은 차이에 의해서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대신에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가 커져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스티븐 잡스가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네가 만약에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IBM에 대적해서 IBM하고 내가 이제부터 컴퓨터 판매하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저쪽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지금 당장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글씨체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겠어?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와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이걸 배우자라고 하면 그건 너무 늦은 거야. 항상 배움의 참된 의미는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놓은 게 필요한 순간에 발현된다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부할 때 너희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만 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혹은 한 달 후에 중간고사야. 그래서 나 이번 중간고사 정말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혹은 그 어렸을 때에는 배운 내용이 워낙 얕고 그리고 적으니까 뭐 한 달, 길게 봐야 한 달, 짧게 보면 뭐 2주, 더 짧게 보면 벼락치기 하루,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날 쓰려고 했을 텐데, 그게 때로는 몇 번 통했던 시절도 있었을 거야. 근데 너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지나서 이때쯤 오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요때쯤 오면 벼락치기가 점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다고. 즉 단순히 시험 하나도 이럴 건데,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라든가 너희만의 사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너희만의 무언가를 실행해 가려 할 때, 그때 가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하면 항상 늦는다고. 무슨 말이겠어? 따라서 배움 중에는 쓸데없는 것은 없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중에서 쓸데없는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움이란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을 테스트하고 괴롭히고 평가하려고 하는 잣대로만 사용하다 있다 보니까 애들이 배운다는 사실 자체를 기피하고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배울 때는 꼭 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가끔 선생님이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수학 그거 어차피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 어차피 덧셈 뺄셈만 잘하면 일상생활 사는데 지장 없지 않냐? 그거 어차피 안 쓰는데 뭘 그렇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하는 말들이 가끔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직업을 가지려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꼭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안 가본 그런 직업에도,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서도 분명히 수학은 사용되고 있고, 그거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자기가 적용시킬 분야도 많은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부하건대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하다못해 사회든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너희가 몰라도 되는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게 너희를 괴롭히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쓸데없는 뭐 지식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자꾸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 순간에 잘 꺼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자꾸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되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애플이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애플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스티븐 잡스 성격이 약간 변태 같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들리는 걸 이렇게 보면 뭐 집에서 안 나올 때는 한 달 동안 안 씻었다라든가 뭐 자신의 친딸을 버렸다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상식적 생각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막 들려. 성격이 좀 괴팍하다고 그래. 뭐 하나 무언가에 꽂히면 계속 그 일만 몰두를 해. 그래갖고 이 사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경영을 하는 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는 개발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의 경영자를 외부에서 초빙을 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펩시콜라 사장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데리고 와. 자기 회사로. 그래서 CEO를 맡기지. 자기는 개발을 할 테니 회사 경영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되게 훈훈했었는데 되게 웃기게 스티븐 잡스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약간 좀 그런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발매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감성 코드 자꾸 자극하면서 지금도 애플이 이거 통하지? 아름다움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 애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앱등이야 말하는 거 보면은 애플이 뭐가 좋아? 그러면은 이쁘잖아. 이게 되게 큰 가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게 있어. 자신이 발매하려고 하는 날짜보다 더 넘기는 날도 많고 때로는 상품성 자체를 안 갖고 있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종이컵 하나 애플 로고 하나 딱 박아놓고 갑자기 1억 뭐 이렇게 하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 당시에 개발했었던 컴퓨터가 그다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경영진에서 빨리 발매하라고 계속 독촉을 했고 스티븐 잡스가 거기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해. 그 경영자랑 자기가 모셔온 경영자랑.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해고돼. 되게 어이가 없는 일이지. 스티븐 잡스가 잘려. 그래서 당신 이럴 거면 개발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데려온 경영인한테 자기가 잘리는 일이 일어나.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돼. 그래갖고 스티븐 잡스 말로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쫓겨난 거를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대.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데려온 경영인한테 내가 잘리다니 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은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매일 술로 나를 지새우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던 차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돼. 그래서 애플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의 회사를 다시 세워. 그 두 개의 회사를 세우는데 하나가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고 두 번째 회사가 픽사라고 하는 회사야. 픽사는 들어봤지. 너희네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영화 회사거든. 그 넥스트라는 회사는 아마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큰데 픽사라는 회사가 먼저 터져. 토이스토리의 대성공과 함께. 그래갖고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픽사라고 하는 회사가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스티븐 잡스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퍼지게 되지. 그러면서 애플은 위기를 맞아. 그래갖고 점점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날 위기까지 처하게 되자 자기를 쫓아냈던 경영진들이 다시 자기를 모시러 와. 다시 애플로 와달라 라고 해서 스티븐 잡스가 자기가 다시 애플의 경영인으로 복귀를 해. 그때 이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뭘 하고 있었었냐면 너네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던 회사가 넥스트였어.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던 넥스트라는 회사를 갖고 애플로 돌아가서 그 애플에서 만든 첫 번째 제품이 뭐였었냐면 아이팟, 그 핸드폰, MP3. 너네는 본 적이 이제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그지? 너희는 아이폰은 알지? 아이팟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MP3 만드는 게 있었어. 그 아이팟을 처음 만들고 히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폰, 너희가 생각하는 그 3세대 3G 아이폰이라고 그 둥그렇게 생긴 거 있지? 그걸 처음 이제 발매를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체 1위 부분이 애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의 컴백의 성공이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었어. 그래갖고 자신이 겪었던 두 번째 시련을 이겨내. 세 번째 시련은 결국에 이게 이긴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복귀해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뜬금없이 최장암 판단을 받아. 근데 최장암 판단, 최장이 어딘지 혹시 아니?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간이 한번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때 좀 알게 됐는데 사람의 위가 이렇게 있잖아. 그 위에서 이제 대장으로 보내는 그 사이에 여기에 췌장이라고 하나 있어. 근데 이 췌장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게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관 같은 게 아주 얇은 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쓸개거든. 쓸개. 그 쓸개에서 쓸개즙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 쓸개 부분이 되게 멍청하다 보면 좀 안 된다. 좀 화낸다. 그럼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둔한 게 여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픔 못 느껴. 그래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간이나 아니면 쓸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뒤늦게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면 간이 문제가 있어서 얼굴이 온몸이 다 노랗게 변했었거든. 곰돌이 푸우처럼 황달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였었나 봐. 그때 가서 선생님 봤더니 이 췌장은 90% 이상의 암으로 뒤덮여도 반응이 없대. 그러니까 10%만 있어도 효과를 내고 있다가 얘가 마지막에 이제 췌장즙이 쓸개즙이 안 나온 상태가 되면은 사실상 얘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들은 사실상 죽어. 99%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전국에 계신 췌장암 환자들 보면 또 오열하실 거니까 살 가능성이 희박해. 이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완치가 힘든 병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었어. 췌장암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의사의 말이 뭐였었냐면 돌아가서 3개월 안에 죽을 거니까 돌아가서 주변의 신변을 정리하셔라 라는 조언을 받았대. 이제 자기가 해왔던 삶을 좀 다시 펼쳐보려 하니까 췌장암 판정을 받은 거지. 그래서 돌아와서 신변을 하려 했으나 나는 또 그러지 않았다. 이 병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는 치료와 식이요법을 동행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이 영상을 찍었었던 당시 스탠포드 졸업식에 연사를 하고 있던 이 당시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 근데 이게 완치라고 말하기가 조금 뭐한 게 결국에 스티븐 잡스는 다시 요것 때문에 죽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아. 그러니까 완치는 받게 되긴 됐으나 다시 재발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좀 약간 애매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췌장암을 이겨낸 슈퍼맨이었었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과정 속에서 쓸데없는 지식이란 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걸 경험하면서 계속 겪는 것들이 항상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 있지는 않을 거다. 새로운 환경일 것이고 처음 보는 것일 것이고 처음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도전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상에 가면서 그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였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foolish란 말은 약간 멍청하게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의역하게 되면 우직하게, 그러니까 약간 미련하게라는 뜻이야. Stay hungry, 계속 갈구하며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면서 우직하게 나가셔라.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일희비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잘 되니까 좋아. 나는 다 됐어. 혹은 난 이게 안 되니까 망했어. 혹은 이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때로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따지지 말고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내가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혹은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하는 마음에 계속 갈구하면서 때로는 누군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는 너한테 절대 안 된다 말할 때 무직하게 나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쳐.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스티븐 잡스 굉장히 좋아하고 있던 상태여서 굉장히 그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봤었어. 그리고 워낙 유명한 영상이라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아. 한번 집에 가서 스티븐 잡스 치면 아마 이거 바로 나올 거야. 꼭 볼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근데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선생님이 요즘 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런 거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한다. 이건 사실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만 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좀 더 심화돼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만 풀겠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 라고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공부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를 되게 심하게 훼손해. 공부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 고등학교 생활이란 건 단순히 너희를 대학을 잘 보내겠다는 과정만 갖고 있지는 않아. 고등학교의 역할이 고등학생 그 기간이 너희들한테 그냥 대학만 보내면 땡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너희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렇게 그 결과로서 가게 된 대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어디서 몇 살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순간마다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생각을 할 건지 결정할 것인데 점점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대학만 잘 가면 땡, 그냥 당장 시험만 잘 보면 땡 이라고 하면서 너 말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알려지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점수만 당장 높아지길 바라고 있고 나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게 선생님이 가끔 안타까워.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성적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와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떨어져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대학을 보냈느냐 못 보냈느냐만 묻고 있는 게 가끔 안타깝다고. 나는 애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떠한 난관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는 것은 너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자기가 10시간을 공부하는지 12시간을 공부하는지 혹은 2시간, 3시간도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어느 학원을 가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만 믿고 그 학원을 가는 것도 안타깝고 그러면서 노력의 의미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면서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좌절이 왔을 때 자신에게서 어떤 거를 변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를 탓하고 혹은 정치 탓을 하고 자기 주변의 엄마 아빠를 탓하면서 자신을 바뀌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교육이 하고 싶은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고. 스티븐 잡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은 선생님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존경을 받을 만한 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굳이 결론 짓고 싶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는 꼭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 너희가 무언가를 해가는 데 있어서 말이야 결과만 놓고 따지고 있는 게 혹시 너 스스로 그러고 있진 않은지 그 과정을 같이 이겨낼 힘은 과연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없다면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너희한테 그걸 없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너 왜 이거 없어라고 하면서 내팽개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우리 이게 더 올바른 거고 이게 너를 더 강하게 해줄 거니까 이게 너를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을 만들 테니까 우리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을 시작했을 때 너희한테 당부했던 것처럼 너 지금 이거 왜 안 했어? 너 왜 이거 지금 안 돼?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걸 해갈 생각이 있느냐와 그리고 이걸 해갈 생각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선택해 줬으면 하는 거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가치는 무엇이고 너희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생활이란 건 어떤 거니? 라고 묻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거에 동감을 한다면 제발 당부하건대 뭐 공부해! 라고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들의 그 생각 끝에 결론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걸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하시겠어? 선생님 오늘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진도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머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건데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그냥 밥 먹었다 끝내자 이게 아니라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선생님이 했었던 말들이나 혹은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런 생활들이 힘들고 못 해 먹을 거냐 아니면 견뎌보고 도전해볼 만한 생활이냐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수업대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이따가 저녁에 웃으면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